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고도원 여건 청아 출판사. 여건이 고도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 석사를 졸업했고 미국 미주리대 얼룩대학원을 수료했다. 연세대학교를 다닐 때 연세춘추 편집국장을 지냈고 뿌리 깊은 나무 기자, 중앙일보 사회부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월강중앙윈 차장, 중앙일보 정치 전문 기자를 거쳐 KBS, SBS, CBS 등에 출연,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했다. 1998년 7월부터는 대통령 비서실 국내 언론 총괄국장을 거쳐 대통령 연설 담당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한결같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깨지고 아픈 육체, 찢어지거나 미워지는 마음, 사랑과 이별이 주는 상처와 고통에서도 항상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있는 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랑도 희망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 혹은 누가 곁에 있어주느냐에 따라 인생이 애인이나 친구,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서성이거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 때로는 짧은 여행길에 우연히 만난 사람일 수도 있다. 내 곁에 있어줄 존재에는 책도 포함된다. 어떤 인연으로든 내 손에 들게 된 좋은 책 한 권은 언제든 내 곁에 존재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좋은 친구가 된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귀한 존재가 된다. 아버지가 그어놓은 따뜻한 밑줄. 우리 집 안방에는 책장이 놓여있다. 잠을 잘 때도 책을 끼고 자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이 좀 비좁기 때문이다. 방 셋, 욕실 하나가 딸린 아파트인데 방 2개는 딸과 아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안방과 거실 뿐이다. 장롱이 있는 쪽과 창 쪽 2벽을 제외한 나머지 벽에 빙 둘러 책장이 놓여있다. 거기엔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빽빽히 차있다. 그것도 모자라 베란다, 거실, 창고에도 책다발이 쌓여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묵은 책들을 골라내도 늘 집안이 비좁다. 그런 책들 모두를 내가 산 것은 아니다. 상당량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책이다. 아버지는 시골 교회 목사셨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어머니의 구박을 받아가며 책을 한 권 한 권 사들여 보물처럼 여기셨다. 그 아버지께서 40년 목회생활 끝에 10년 전에 1988년 72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셨다. 나는 책을 버릴 때도 아버지가 물려준 오래된 책들은 한 권도 버린 적이 없다. 어쩌다 책장에 서서 그 책들을 뒤지기다 보면 아버지가 그어놓은 밑줄을 발견하게 된다. 그 자리에서 밑줄 그은 대목을 다시금 2번, 3번 읽어보며 뜻을 새기다 보면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진다.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파스칼의 팡세, 함스컨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토인부의 역사의 한 연구, 본해포의 옥중서신 같은 책 속에 그어진 아버지의 밑줄에서 아버지와 만난다.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된다. 아버지는 어느 날 나를 불러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이가 상한다. 딱딱한 것도 씹어 먹을 줄 알아야 한다며 상중하 3권으로 되어 있는 역사의 한 연구를 읽어보라고 하셨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이 책을 붙들고 고문을 당하는 사람처럼 얼마 동안을 읽다 말았던 기억이 난다. 대학교에 들어가 다시 이 책을 읽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거저 오기로 독파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기자생활 20년째 접어드는 40대에 들어 안방에 꽂힌 이 책을 다시 보게 되었다. 깊은 울림이 둔탁하게 온몸을 쳤다. 나에게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책 2권을 꼽으라면 함스컨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와 더불어 이 책을 꼽는다.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책의 숲을 걷다 보면 가슴을 쿵 하고 치는 그래요. 눈과 귀를 열게 하고 나와 남, 사랑과 자연의 본디 모습이 일순간 드러나는 감동의 한마디를 만나게 된다.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나에게도 그런 책들이 있었던 것이다. 1997년 1월부터 SBS의 이수경의 파워 FM에 출연해 8개 조간 신문을 압축 정리해주는 조간 브리핑을 하게 되었다.
방송 끝무리에 내가 읽었던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 내가 밑줄을 그었던 부분, 아버지가 그어놓은 밑줄도 포함되어 있다를 골라 그날의 어록으로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나는 많은 청취자들과 만났다. 송구스럽게도 그들 중에는 내 어록을 받아 적거나 녹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청취자는 차를 몰고 가다 내가 읽어주는 섹스피어의 소네트 사랑 노래를 듣고 옛사랑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켜 놓으라고도 했다. 한마디 걸기에 마음이 통하고 감성이 통하고 영혼의 울림까지 있었다니 거저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나 고도원 기자의 오늘의 어록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나는 이 1년 반 사이에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부쩍 컸다. 나아가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체험을 맛보았다. 이수경 DJ, 송연호 PD, 송전년 작가, 한순, 청아출판사 주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어록의 정리를 도와준 황정임 후배에게도 특히 고마움을 표시한다. 아내 강은주, 딸 세나, 아들 대호도 이 책에 둘도 없는 후원자였다.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이 책을 내면서 여기에 소개되는 좋은 책 102권의 저작권 문제이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해당 출판사에 목록을 만든 뒤 일일이 양해 확인서를 받을 요량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뜻밖의 반응이 왔다. 우리 책을 잘 소개해 주어서 고마웠다. 방송에 나가니 책이 잘 팔렸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 책을 소개해 주었으면 하고 청취해 왔다고 했다. 어떤 출판사 대표는 좋은 책을 소개하는 마당에 한 구절의 저작권을 문제 삼을 만큼 우리 출판계가 아직은 그렇게 야박스럽지 않다고도 했다. 그래서 열대 군데의 출판사 사람과 통화하다 이를 중단했다. 혹여 이 책에 자기 글에 소개된 것이 큰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리야 없겠지만 행여라도 계신다면 아무쪼록 큰 해랑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아버지가 그어놓은 밑줄을 아들이 찾아냈듯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한마디를 한 신문기자가 따뜻한 시선으로 찾아내 소개하는 것도 그만큼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가 있지 않을까. 1998년 5월 1일 고도원. (1월에는) 사랑.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한다. 나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속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겠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낸다. 매달의 어록은 창원대학교 이수원 교수님이 좋은 글을 주셨습니다. 1월 이야기 하나. 침묵도 사랑이다. 사람은 침묵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행동과 작은 임무와 신상에 일어나는 혹독한 공경에 소비되는 내면적 힘을 축적하는 것은 바로 침묵 속에서입니다. 침묵은 천지창조보다 먼저 와서 온 하늘을 말없이 덮었습니다. 도로시 헌트의 마더 데레사 1일 묵상집 사랑을 따라 열매를 맺나니 중에서 침묵에 대한 명언은 많다. 침묵이 그만큼 값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침묵이 왜 필요한가를 압축한 완전한 말은 그리 많지 않다. 데레사 소녀의 말에서 침묵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된다. 침묵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다. 자기의 모든 사물에 대한 그윽한 사랑이다. 1월 이야기 2. 어느 소녀에게 모든 꽃들 가운데서 너를 가장 사랑한다. 너의 입김은 언제나 달콤하고 싱싱하다. 너의 눈은 순결과 기쁨에 넘쳐있다. 꽃이여, 나의 꿈속으로 너를 인도해 다오. 그곳 빛깔 고운 마술의 숲속에 너의 고향이 있다. 그곳에서 넌 시들지 않고 내 영혼의 영가 속으로 너의 젊음이 깊은 향기를 품으며 영원히 피어난다. 헤르만 헤세의 시적 너는 나에게로 와서 별이 되었다 중에서 하루는 나의 아내가 나에게 시집한 거를 선물했다. 매일 아침 조간 브리핑에서 너무 딱딱한 어록만 소개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시끄러우니 그럴수록 밝고 서정적인 것도 좀 소개하라면서 헤르만 헤세의 시집을 건네주었다. 그래서 어느 소녀를 생각하면
이 시를 선정했다. 1월 이야기 셋. 정말 아름다운 사람. 그는 아름답다. 자기의 밭에 홀로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 아름답다. 그 씨가 아무리 하잘것없어 보일 나무의 씨앗이라 하여도 열심히 자기의 밭을 갈고 자기의 밭을 덮을 날개를 보듬는 자, 한겨울에도 부드러운 흙을 자기의 밭에 가득 앉아있게 하는 자, 그래서 이번 겨울 아침에도 땀을 흘리는 자, 땀으로 꿈을 적시는 자 아름답다. 강은교의 허무수첩 중에서 강은교의 허무수첩의 책 부제는 허무, 그 출렁이는 뼈에게 받침이다. 그 표현이 너무 섬뜩하고 처절해서 그녀의 시집을 사보게 되었다. 그녀는 뇌를 쪼개는 강은교의 표현이다. 수술을 했다. 아이도 한 명 잃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나를 초월한다는 것이 현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보다 깊숙이 뿌리 닿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독백한다. 그녀가 뽑아낸 아름다운 시 한 편에서 삶의 깊은 고통과 그 고통의 숨소리에서 뿜어내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여류 시인의 아름다움이 나를 감동시켰다. 1월 이야기 넷. 사랑을 받고 큰 아이가 사랑을 베풀 줄 안다.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안아주기, 뽀뽀해주기, 좋아한다고 말하기, 사랑한다고 말하기 등 가능한 자주 사랑을 표현하자. 사랑을 받고 큰 아이가 사랑을 베풀 줄 안다. 한 울타리 가족 모임의 어머니 자리 찾기 중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은 넘칠수록 좋다. 비단 어머니와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부부 사이,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다.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라. 1월 이야기 5. 고난의 선물. 고난은 죄를 씻어준다. 고난은 죄를 씻어준다. 고난은 인생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든다. 이마 위에 깊은 주름살이 갈 때, 마음속에 깊은 지혜가 생기고 살을 뚫는 상처가 깊을 때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향기가 높다. 평면적 세속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잔을 마셔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생명은 한 단계씩 진화한다. 핍박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을 포용하는 관대함이 생기고 궁지와 형벌을 참음으로써 자유와 고귀함을 얻을 수 있다.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위대한 성격은 고난의 선물이다.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중에서 역사학자 노명식 선생은 함석헌과 토인비를 비교하면서 두 사람의 역사를 보는 자리와 시각은 놀랍만큼 일치한다. 그 일치의 가장 깊은 데가 인생과 역사의 본질을 고난으로 파악한 점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체험한다. 그 고난을 불행이나 불운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함석헌은 그 고난을 불운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대한 인물,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슬퍼하는 함석헌의 영혼에서 위대함을 발견하게 된다. 1월 이야기 6. 사랑도 기술.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다. 그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다른 기술이나 음악, 그림, 의학이나 공학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쳐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중에서 에릭 프롬은 어떤 기술을 배우든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이론의 습득, 다른 하나는 실천의 습득이다. 예를 들어서 의학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인간의 신체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서 이론의 무장을 갖추어야 하고 그 다음 사랑의 얼수를 익혀 실제 치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운명적인 사랑을 원하지만 운명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월 이야기 7. 똥 먹는 아빠. 아빠는 너희를 사랑한다. 아유 귀여워라 하며 볼을 부빈다. 아빠는 말이야 너희들을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너희들 똥도 하나도 더럽지 않다고.
술을 한잔해서 얼굴이 붉으스레 한 아빠가 달겨들어 말한다. 애게 들어와라. 똥이 더럽지 않다니. 어젯밤 텔레비전을 보니 붉은 머리 뱁새 아기새가 똥을 싸자마자 어미새가 얼른 먹어 치운다. 냄새가 나면 천적이 다른 새가 취해갈까봐 그런다나? 아마도 우리를 누가 잡아가려고 한다면 아빠도 우리 똥을 먹고 말 거야. 먹고 말 거야. 김영환 동시집 똥 먹는 아빠 중에서 김영환은 연세대 치과대학을 나온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다. 텀틈이 이런 동시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나도 똥 먹는 아빠다. 1월 이야기 여덟. 플러스 발상을 가지세요. 무엇이든 플러스 발상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면역성이 강하여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늘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은 한심스러울 정도로 쉽게 병에 걸리고 만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기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기운이 없고 병약한 사람이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대부분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하루야마 시게오의 뇌내 혁명 중에서 시게오는 인간에게는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체내 물질이 생성된다고 말한다.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그것인데 특히 마음가짐에 따라 좌우되는 호르몬으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베타 엔돌핀이 있다고 한다. 화를 내거나 긴장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공포감을 느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늘 미소 띈 얼굴로 사물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면 내 안에서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육체를 이롭게 만드는 유익한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그것이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하나의 시련이다, 좋은 경험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니 오늘부터라도 플러스 발상을 가지면 손에 날 일은 없겠다. 1월 이야기 9. 섹스피어의 사랑 노래. 어떤 허물 때문에 나를 버린다고 하시면 나는 그 허물을 더 과장하여 말하리라. 나를 저른발이라고 하시면 나는 그 다리를 더 저르리라. 그대의 말에 구태여 변명 아니하며 그대의 뜻이라면 지금까지 그대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보이게 하리라. 그대가 가는 곳에는 아니 가리라. 내 입에 그대의 이름을 담지 않으리라. 불경한 내가 혹시 구맨이라 아는 체하여 그대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대를 위해서 나는 나 자신과 대적하여 싸우리라.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을 나 또한 사랑할 수 없으므로 섹스피어의 소네트 시집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어떤 말에도 순종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겠다. 구속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겠다는 사랑 고백의 극치이다.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시를 방송에 소개하자 많은 사람들이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왔다. 일일이 보내주지 못한 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양해를 구한다. 1월 이야기 10. 어머니의 젖. 손이 터서 썰이면 나는 어머니에게 갔다. 그러면 어머니는 꼭 젖을 짜서 발라주었다. 젖꼭지 가까이에 손바닥을 대면 어머니는 쪼르륵 쪼르륵 짜주었다. 젖이 많을 때는 주사기에서 나올 때처럼 찍찍 나왔다. 젖이 적을 때는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 손바닥에 고였다. 그 새하얀 젖을 손등에다 발랐다. 그러면 당장은 썰였지만 손은 금방 부드러워졌다. 어머니의 젖은 또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나 눈이 아플 때도 써였다. 나를 반드시 뉘어놓고 어머니는 젖꼭지를 눈 가까이 들이대고 젖을 한 방울 뚝 떨어뜨렸다. 그러면 나는 얼른 눈을 꿈뻑꿈뻑해서 젖이 눈에 고루 퍼지게 했다. 그러면 눈도 역시 부드러워지곤 했다. 한겨울 지나 이른 봄 손등이 쩍쩍 갈라지면 어머니는 늘 젖을 짜 크림 대신 발라주곤 했다. 김용택의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 중에서 이른 봄이면
손등이 쩍쩍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자라게 마련이었다. 촌놈들에게는 실감이 나는 표현이다. 따뜻함과 그리움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젖 속에 담겨 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고 사랑의 근원을 알게 해 주었다. 여자의 유방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포근함의 본향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젖은 그 이상이다. 우주의 중심이고 사랑의 근본인 것, 그것이 어머니의 젖이다. 1월 이야기 11. 꽃은 향기롭고 열매는 달고. 연애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공통의 취미와 언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공통의 취미와 언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비례해 애정은 더욱 깊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같아지게 되는데 그것이 곧 상호 감정의 뿌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뿌리에서 싹이 돋아 비로소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꽃은 향기롭고 열매가 단 나무가 되는 법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하모니가 아름다운 가정일수록 그 뿌리가 깊고 튼튼한 것임은 자망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수경의 애테크 연애학 개론 중에서 사이버 DJ 이수경이 쓴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이 연애학 개론이다. 이수경의 말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따금 하도 야해서 글도 야하게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 책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미도 있고 교훈적인 것이 많은 책이다. 연애의 실증용으로도 쓸모가 있다. 사랑의 열매는 긍정적 사고와 인내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 구절을 받아들였다. 1월 이야기 12. 나무. 나에게 나무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 나무에게로 가서 등을 기대고 서 있곤 했다. 내가 나무여 하고 부르면 나무는 그 잎들을 은빛으로 반짝여주고 하늘을 보고 싶다고 하면 나무는 저의 품을 열어 하늘을 보여주었다. 저녁에 내가 몸이 아플 때면 새들을 불러 크게 울어주었다. 내 집 뒤에 나무가 하나 있었다. 비가 내리면 서둘러 넓은 잎을 꺼내 비를 가려주고 세상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을 때 그 바람으로 숨으로 나무는 먼저 한숨 지어주었다. 내가 차마 나를 버리지 못할 때면 나무는 저의 잎을 버려 버림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다. 루시아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중에서 때때로 이런 나무 같은 존재가 그립다. 나는 여기저기 인생길을 기웃거리며 총총걸음으로 움직이지만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우주의 중심처럼 늘 그 자리에 서 있다. 늘 그 자리에 뿌리 박고 서서 나를 지켜주고 받아들이는 나무, 말없는 자연의 서성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시인의 눈도 위대하다. 1월 이야기 13.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사랑.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그들의 어머니를, 즉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또한 역시 그들의 아버지, 곧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겠지요. 자녀들이 어린 시절 서로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받은 축복은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3호선역 사랑의 편지 중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다 발견한 문구다.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다. 행복의 기본 단위도 가정이다. 그 핵심은 부부 사랑이다. 매우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변할 수 없는 진리임에 틀림없다. 1월 이야기 14. 지금 당장 서로 사랑하세요. 죽음은 하나의 도전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가르친다. 잭 캔필더, 마크 빅터 한센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중에서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일자를 기다리는 사형수에게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절박하고 간절하다. 그 절박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아마도 신을 사랑하는 일일 것이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를 전장에 나가는 병사의 포옹, 입맞춤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도 같은 이치다.
시한부 환자도 아니고 사형수나 전장의 병사는 아니지만 내일 죽음을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사랑도 그런 마음으로 하자. 1월 이야기 15 사랑의 10계명 1. 개선하지 말 것 2. 후회하지 말 것 3.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 것 4. 조건을 달지 말 것 5. 다짐하지 말 것 6. 기대하지 말 것 7. 의심하지 말 것 8. 비교하지 말 것 9. 확인하지 말 것 10. 운명에 맡길 것 김대규의 사랑과 인생의 아포리즘 999 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야훼로부터 받은 십계명 이래 우리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십계명이 있어 왔다. 이 사랑의 십계명도 그 중 하나다. 십계명은 10가지 중에 하나만 지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10가지 모두를 고루 잘 지키고자 노력할 때 그 의미가 더욱 살아난다. 사랑의 십계명 10가지 모두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갖고 가보자. 1월 이야기 16 사랑의 실천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혼자서 몸소 겪어야 하는 개인적 경험이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중에서 사랑은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이한 경험의 세계이다. 그러나 에릭 프롬은 그런 개인적 경험을 진정한 사랑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그 기술을 얻으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정신 집중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훈련 없이는 기술에 숙달되지 못하고 정신 집중을 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상대의 모든 것을 깊이 알 수 없으며 인내하지 않고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2월에는 긍정적 태도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는다. 남을 비난하지 않으며 남을 비난하는 자를 멀리하겠다. 마음속에 항상 긍정적, 낙천적인 생각이 머물도록 노력한다. 2월 이야기 하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서 깨닫는 것 나는 가까웠던 사람의 죽음이 확실히 강력한 자극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슬픔과 함께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젊은이로서는 깨닫기 어려운 인생의 요한성을 깨닫고 무언가 일을 하려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함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존 소펠의 토니 블레어 중에서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는 옥스퍼드를 졸업한 뒤 2주 만에 어머니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된다. 어머니가 자궁경부암으로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상실감과 허탈감 그리고 깊은 슬픔에 잠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블레어는 이런 슬픈 감정에서도 오히려 새로운 자각을 얻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2월 이야기 2 하루에 5번씩 미소를 지으십시오. 서로서로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나는 나의 자매 수녀들에게조차도 미소 짓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전혀 미소 짓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에 5번씩 미소 지으십시오.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시 험트의 마더 테레사 1일 묵상집 사랑은 철 따라 열매를 맺나니 중에서 테레사 수녀의 미소를 기억하는가? 그녀의 주름투성이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미소를 그려보시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시라. 나도 처음엔 미소 짓기에 익숙지 못했다. 그러나 아침 세수를 하면서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5번쯤 하고 자동차에 올라타면 100밀리를 돌려 다시 5번쯤 더 연습하고 했더니 제법 미소 짓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 그럴싸해졌다. 2월 이야기 셋 쓸데없는 걱정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어니 젤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 중에서 따지고 보면 걱정의 96%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서 걱정의 96%가 쓸데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걱정도 쓸데없는 것이다. 하물며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어리석은 짓이다. 2월 이야기 넷. 실패투성이 20대. 나의 20대는 어떤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았다. 무엇이든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나의 20대였다. 내 20대는 실패투성이었다. 나카타니 아키히로의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중에서 인생에서 시행착오가 허용되는 시기가 있다. 20대다. 이때엔 거의 모든 것이 용서된다. 어느 경우에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대의 성공은 오히려 실패보다 더 무서운 함정일지도 모른다. 2월 이야기 5.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유쾌하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 오랫동안 무사하다고 너무 믿지 말 것이며 처음 맞는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첫 난간만 돌파하면 그 다음은 오히려 쉬워지는 법이다. 홍자승의 책임담 중에서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라는 충고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일이 생겼다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는 말이다. 뜻대로 안 된 일이라 해도 정성과 최선을 다하면 언제든지 성공할 날이 오게 되고 좋은 일에 너무 기뻐하는 마음이 오히려 실패에 싸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슨 일을 시작해서 처음 부닥치는 난간에 겁을 먹고 주저앉을 일은 아니다. 2월 이야기 6. 세련됨의 극치. 똑같은 뜻의 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진정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담담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세련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꼬이지 않은 마음, 같은 사람으로 보는 마음, 열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세련됨을 이룬다. 김진애의 나의 테마는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 중에서 뽕잎을 노예가 먹으면 비단이 되어 나온다. 그러나 독사가 뽕잎을 먹게 되면 독이 되어버린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같은 내용의 언어도 어떤 사람의 입을 그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빛깔을 띠게 된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내는 것은 아닌가? 화를 돋우는 것은 아닌가? 늘 자문자답해 볼 일이다. 혀 끝에 부싯돌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큰 불을 낼 수 있다. 해가 꼬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꼬여서는 안 된다. 2월 이야기 7. 누구나 슬픔의 강물을 걷는다. 부처님의 제3시 한 여인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분무림치다 부처님을 찾았다. 죽은 아들을 살려줄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슬픔이 없는 집을 찾아 겨자씨를 얻어오면 그때 아들을 살려주리라 약속하셨다. 여인은 아들을 찾을 욕심에 마을을 돌고 돌아 죽음이 없는 집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그런 집은 찾을 수 없었다. 여인은 부처님께로 돌아올 쯤 이미 슬픔과 고통을 달래고 평정을 얻고 있었다. 죽음은 나만의 일이 아니었으며 모든 이가 그 슬픔의 강물을 타며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의 삶은 지나간 죽음과 오는 죽음 그 사이에 그나마 작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자식의 죽음을 넘어 중생의 슬픔마저 껴안았던 것이다. 그 후 그 여인은 죽음을 참된 지혜의 자비로 환원하는 아름다운 수행자의 몸이 되었으며 결국 성자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1997년 9월 30일 한국일보 이지광 칼럼 순환의 진리와 열반 중에서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 죽음보다 더 아픈 이별도 없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이별, 이것이 죽음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세계에서 죽음은 또 하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몸은 떠나지만 영혼은 극락의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는 죽음의 슬픔도 인간 사이의 이별도 극복한다. 세상이 이런 마음먹기에 달렸다.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게가 덜하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겐 완전한 절망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슬픔이나 고통, 절망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불교가 말하는 한원의 진리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무한대의 지혜가 담겨 있다.